부인에게 보낸 편지 워딩이 그거예요. 나는 조선이 낳은 정직한 화공이다. 이분의 이제 고민은 계속 내가 서양화를 그린 사람이지만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 소 보이시죠? 이제 소라는 것 자체가 한국인을 상징하는 거고 흰색이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흰 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선인의 상징이고 본인의 상징이에요. 힘이 들지만 꾸역꾸역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은지화를 그린 이유가 전쟁통에 재료가 없어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재료가 없지는 않았어요. 캔버스 같은 걸 미군에서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냥 약간 스토리로만 아는데 작품을 보면 사실 더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봐도 그 작품이 가진 그 비하인드를 알아요. 이 소가 의미하는 거. 왜 이렇게 작게 그리면서도 왜 슬픈지. 그래서 그걸 되게 극찬하는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많은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고 자주 봐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3프로TV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경제, 금융, 투자, 또 시사, 역사, 지정학, 그런 걸 많이 하죠. 재미도 있고 유익도 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저 나름대로는 가장 보람이 있었고 저 스스로가 즐겼던 코너가 있었잖아요. 전원균 교수님과 함께한 아트앤더시티라는 주로 서양 미술에 대한 역사와 또 사람,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시즌 1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미술은 어떻게 돼 있지? 그리고 우리 역사에 정말 걸출한 미술가들의 애틋한 사연 같은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한참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모 일간지에 살롱드 경성이라는 칼럼을 오랫동안 쓰셨고, 또 단행본으로도 얼마 전에 책이 나와서 저도 잘 읽어봤습니다. 우리 미술사에 관한 한 정말 독보적인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인혜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라이프 인 넘버스에 한번 출연하셨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 욕심은 그때 제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하고 아쉬워서 그 후로 계속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미술이 어떻습니까? 뭐 음악은 사실 걸출한 연주자들 또 이런 분들이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음악의 한 종류인 대중음악은 지금 선도하고 있잖아요. 네, 세계 어떤 젊은이들 할 거 없이 다 선도하고 있는데, 큰 예술의 장르인 음악과 미술이 있다면 미술은 어때요? 미술도 지금 한국 미술이 굉장히 사실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 90년대 이후부터는 아예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한국 미술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분들은 주로 지금도 그냥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분야에 못지않게 미술이 더 앞서간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약간 대중 간에 좀 괴리가 그렇죠. 있어서 네. 대중들이 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런데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 네. 최근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보고 그림을 사고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저희도 네. 이 그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니까 정말 각종의 연령대에 관계없이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친 김에 한국 미술도 좀 잘 이렇게 대중화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미술의 현재도 정말 사실 활발하고, 또 90년대 이후부터 외국에 활동하던 작가, 또 약간 더 이전으로 치면 단색화가 굉장히 한때 떴거든요. 그게 뭐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국내외 미술 시장에서 다 선전한 거는 뉴스에서 많이 나서 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단색화라고 하는 작품들이 나오는 게 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아직까지는 좀 국내적으로도 또 외국에서도 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점점 과거로 관심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예. 그런 지금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이전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외국 사람들도 그럼 그 전에 어땠지 하면서 네. 점점 이제 과거로 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근대 미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서 한 60년대 정도까지의 네. 그 옛날 미술에 대해서도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저도 좀 그 시대 얘기부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20세기 전반을 통틀어서 전반기부터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 뭐 이중섭, 네. 네, 뭐 그리고 뭐 유영국, 네. 이인성 이런 작가들 1910년대생들이에요. 그분들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살롱드 경성이라고 사실 일제치하에 서울이 경성이잖아요. 그 경성에 1910년대 그때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태어나고 활동을 19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중섭 작가라든지 유영국, 이인성 작가님 그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중섭 작가를 제외하면 그 그림이 그분 건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편안하게 나눌 텐데 먼저 이중섭 작가부터 할게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애틋해지는 작가기도 하고 조금 생애가 좀 불우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작가였죠? 예, 사실 그 생애 스토리 때문에 그나마 근대 작가 중에 알려져 있죠. 국민이 제일 잘 아는 작가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원래 북한 쪽 분이세요. 평양 근처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네. 중고등학교는 정주라고 해서 더 위쪽에서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는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마사코 여사라는 일본의 예. 여성을 만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예. 돌아와서는 또 원산에서 사세요. 네, 다 이제 이북이죠. 그러다가 이제 45년 해방되기 직전에 이 마사코 여사가 이중섭을 찾아서 원산으로 와서 거기서 결혼을 해요. 네. 해방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마사코 여사와는 그냥 연인 관계로 있다가 네. 혼자 귀국을 한 거를 네. 마사코 여사가 이제 결혼하러 오신 거군요. 네네. 왜냐하면 이중섭이 전보를 쳤어요. 네. 결혼이 급하다. 빨리 와라. 결혼이 급하다. 낭만적이군요. 네, 그 정보 하나만 보고 네. 정말 그 45년이면 지금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2차 그렇죠. 대전. 네. 네. 그러니까 이 대한해협을 건너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말 건너는 마지막 배를 탔다고 해요. 그래서 간신히 도착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고 이제 45년, 50년 그 사이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좀 혼란기예요. 힘든 시기였죠. 역사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예. 그런 시기를 거치고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원산이라고 원산 폭격 들어보셨죠? 네, 너무 폭격이 심하고. 저 예전에 좀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세대까지는 좀 했었죠. 네. 그래서 그 폭격을 피해서 진짜 입던 옷만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피난민 수송 그게 부산으로 왔잖아요. 네, 수송 그 배가 있어요. 네. 그 배가 이 각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부산으로 많이 갔지만 이제 부산이 너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제주도까지 내려가요. 거제도도 많이 가고 제주도 많이 그래서 제주도 가고. 서귀포 네, 이중섭 거리가 맞아요. 생긴 거군요.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1년을 사셨는데 그때 이제 초가집에 조그만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1.4평짜리 방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아들을 이제 이북에서 이미 둘이 있었거든요. 네. 그 아들 둘과 마사코 여사와 이렇게 넷이서 살았던 그 집이 보존이 되고 있어요. 이 시절이 그나마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쪽을 전전하시는 거예요. 전쟁기에. 부산 많이 계셨고 통영도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셨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하고가 52년에 이 마사코에서 다시 일본을 애들을 데리고 가게 돼요. 지금 너무 전쟁이 힘들어서 그런 너무 거죠. 힘들고. 네. 또 하나는 이 마사코에서의 아버지의 부고를 받아요. 그래서 장인어른. 네,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못 가게 처음에 이중섭이 그 부고장을 숨겨요.
안 보여줘요. 근데 어쨌든 알게 돼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셋을 낳았어야 돼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뭐 네. 손녀와 나무꾼 보면 셋을 낳으면 맞아요. 둘을 이렇게 해서 맞아요. 사실은 한 애가 더 있었어요. 첫째 아이를 이북에서 낳는데 네.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아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헤어진 다음에 전쟁은 끝나고 이분이 통영에 있고 이러면서 이제 좀 그림을 열심히 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54년에 통영에 있던 그 한 해가 이분이 그린 대표작이 다 나온 해예요. 네, 네. 그 그림이 뭐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유명한 황소 같은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때 그린 그때는 너무너무 희망이 차 있어요, 지금. 이제 전쟁도 끝났고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돈을 벌어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데려오고 잘 살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희망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던 시절. 그 시절에 이제 온갖 이제 최고의 작품들이 나오고 사실 그게 이제 무산이 돼요. 그러면서 55년 1월에 이제 서울에서 개인전을 하면 요때 돈을 벌어서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절망의 끝까지 또 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그런 기복이 아주 심한 분이에요. 희망적일 때는 좀 불안할 정도로 희망적이에요.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수가 있나 싶은. 근데 또 절망적일 때는 아무도 어떻게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56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술도 많이 드시고. 술은 뭐 그 시절은 다 너무 많이 드신. 근데 원래는 일본의 미술 유학을 갈 정도면 부유한 집이셨겠어요. 그렇죠. 아주 부유했고 그 네. 마사코 여사 살아계실 때 제가 뵀거든요. 그분의 인터뷰에 의하면 같이 이렇게 유학 와 있는 이 이중섭 집안의 친척이 20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부자였던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전쟁이 나면서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이중섭이 그런 생계를 제대로 이어갈 만한 훈련이 안 되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집이 원래는 부자였고.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이중섭 선생님의 첫 번째 스승인데 네. 아까 그 경주에서 오산학교라는 데를 다니면서 이 선생님한테 배워요. 네. 이분이 또 너무 이력이 특이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3.1운동에 쫓겨가지고 중국에 망명을 갔다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미술을 배우고 예일대학에서 미술을 마저 공부한 다음에 장학생으로 뽑혀서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원래 시카고가 미술이 되게 유명한 데죠. 시카고 아트 인스튜트. 거기를 다녀요. 워낙 좋은 학교죠. 이 시카고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침 오산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 임용란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렇게 세밀한 연필화를 그린 게 미국에서 그린 게 나와 있어요. 저게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네요. 볼 수 있는 작품이네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써놨었죠.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 하셨죠. 근데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사실 귀한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리는 그리스도를 그렸는데 뭔가 이 몸이란 이런 것들이 되게 왜곡돼 있잖아요. 약간 유럽으로 치면 약간 세계말적인 그림이에요. 종교 주제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던 완전 그 시대 이제 최고 엘리트한테 배워서 일본 유학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문화학원이라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여러 시스템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리버럴한 아주 자유롭고 뭐 학교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막 일어나고 해도 여기는 뭐 군사훈련 이런 거 받지 않고 이런 곳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중섭이거든요. 이 백머리, 머리 헤어스타일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위에 사진이 유학기 사진이에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웃고 계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행복한 유학 시절을 했어요. 바로 이때 또 이제 마사코에서 만났고. 마사코에서도 같이 미술을 하던 분인가요? 이 학교 후배예요. 이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작품은 마사코 여사한테 보낸 엽서 덩어리예요. 그게 굉장히 많고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많이 기증됐어요. 이것도 그 기증된 작품인데 사실 되게 에로틱한 엽서 그림이에요. 그러네요. 엽서를 그리고 글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편은 그냥 주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글을 안 썼어요? 글을 안 썼어요. 그림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도 지금 약간 머리는 소고 몸은 이제 물고기 같은 약간 신화 속의 동물인데 그 신화 속의 동물의 등 라인은 또 사람의 이미지예요. 네.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예. 예, 이 백조에게 뭔가 키스하는 장면 뭐 이런 건데 이게 약간 뭔가 약간 신화적인 알레고리를 담고 있고 연꽃이 보이고요. 예.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이 짧은 엽서 그림들 시기만에 두서도 계속 기법이 바뀌어요. 이건 초기 건데 이 선을 자세히 보면 먹지에다 대고 그린 거예요. 먹지. 네. 옛날 먹지 그림 우리 시대는 알죠. 아는데. 알죠. 베낄 때. 그거. 네. 그 먹지,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먹지를 대고 그 그림을 따라 그려서 이 선이 먹지선이에요. 그래서 약간 번지거든요, 느낌이. 네. 그리고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이게 이분하고의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는 엽서인데, 그러니까 마사코 의사가 발가락을 다쳤나 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아까진기 이런 단어 써도 돼요. 네. 옥토정기. 그거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이제 추억을 이렇게 또 그 엽서로 우리 이랬지 이렇게. 정말 사랑했나 봐요. 네, 그릴 필요 없죠. 이게 이중섭이라면 이게 마사코 의사예요. 네. 굉장히 에로틱하게 사실 엽서, 되게 내밀한 엽서들이고 마사코 의사 헤어스타일이 저 약간은 고불고불하면서 앞머리가 내려오는 저 헤어스타일이 이 뒤에 여성들의 대부분이 다 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혼식 사진인 거예요. 45년. 이중섭 화백은 아주 훤칠한 분이셨네요. 네, 그죠? 훤칠해요. 네.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네, 45년 해방되기 바로 전에 몇 년에 걸쳐서 깨작깨작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정말 소장가한테 설득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우울한 그림이에요. 지금 뭐 3포 세대 옛날 그 M포 세대 이런 말 나오는데 약간 그런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감고 있거나 그리고 가리고 있죠. 그런데 손 같은 걸 보면 또 엄청 여러 번의 이제 연필선으로 또 강한 또 어떤 뭐 이미지 같은 걸 또 가지고 그림마다 제목이 다 있나요? 제목은 거의가 나중에 붙인 제목이에요. 이건 이제 세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제목인데. 후세대들이. 예. 이 작품이 45년 해방되자마자 10월에 그 덕수궁 그 석조전에서 해방 기념 축전을 열어요. 그때 전시하려고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작품 요행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기화를 보면 지금 이게 연필이잖아요. 네. 아까 그 스승의 영향이 보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연필을 너무너무 여러 겹을 해요. 밑에 보면 이게 실제로 보면 선이 정말 수만 개의 선이에요. 굉장히 깨작깨작한 연한 연필선들이 굉장히 밑에 많고. 몇 년에 걸쳐서 된 거니까요. 예. 그 후에 또 아주 그 강한 선 있죠. 지금 아웃라인들은 한 번에 아주 강하게 그린 선들이 많아요. 마치 색이듯이. 네.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은지화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선을 간단한 선으로도 이 형체감을 잘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생력인데 이걸 그렇게 연습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런 작품들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그렸어요. 이것도 너무 우울한 그림이죠. 예. 길에 앉아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비바람은 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엄습하잖아요. 그 시대와 본인의 심정이 잘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45년 해방 기념 전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큰 작품, 멋있는 거, 컬러풀한 거 이런 거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중섭스러운 거예요. 네. 주류스럽지 않은 비주류 같은. 네. 일본에서 작품을 발표할 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이분이. 네. 연필화 같은 거 조그맣게 그리고 근데 뭐 일어서는 소 같은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 같은 거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봐도 그 작품이 가진 그 비하인드를 알아요. 이 소가 의미하는 거. 왜 이렇게 작게 그리면서도 왜 슬픈지 그림이. 그래서 그걸 되게 극찬하는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부산 시절에 그린 그림인데 전쟁통에 그린 거죠. 네.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중섭 우리가 그냥 약간 스토리로만 아는데 작품을 보면 사실 더 놀라움이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양은 라인이에요. 서양은 색이면. 네. 그래서 이 라인으로 형체를 다 그리는데
이 각각의 사람이나 사물들이 다 연결되게 그려요. 네. 네, 서로 뭔가 호응하거나 네. 아니면 선이 닿게 그려요. 약간 이분이 그런 그 애착증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마스코어 작곡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조금 정신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모든 이제 라인과 사람들의 관계나 아니면 그게 풀이든 뭐든 나비든 다 연결이 되게 그리는데 네. 그렇게 라인을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색채도 입힌 다음에 약간 옅은 회색 보이세요? 네. 그 회색으로 전체를 덮은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다시 덮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 선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되는 네.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개 다 덮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긁어낸 거예요. 긁어내면 밑에 긁어낼 흔적이 있네요. 예, 밑에 색이 올라오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저 하늘색 같은 거 보시잖아요. 예. 저거는 밑에 색인 거예요. 저 회색보다 아래색. 아. 긁어내서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노란색은 살짝 위에 나중에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공정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생각보다. 가성비 별로 없네요. 가성비가 없어요. 네. 계속 앉아서 깨작깨작이. 근데 일단 볼 때는 그냥 확 그 서양화 뭐 인상주의나 뭐 이런 것처럼 막 화려한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그죠? 네. 큰 대작도 아니니까. 네,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깨작깨작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 그림 자체로 보면 매우 정성이 들어가 있는. 너무너무 정성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깨작깨작을 하다가 이 밑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저 라인은 밑작업을 한참 한 다음에 올리거든요. 네. 근데 저 라인이 실패하면 밑작업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네. 근데 저 라인을 한 번에 그려요. 굉장히 그 라인을 그릴 때는 단호해져요. 갑자기 사람이. 그래서 이 이중섭의 친구였던 뭐 백영수 같은 분의 얘기로 의하면 이중섭은 사무라이 같은 사람이었다. 무사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칼을 휘두르듯이 단호할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단호하게 이걸 하는 순간을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인들을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속도감 있게 보이게 하려면 엄청난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은지화가 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지화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담배 예전에 네, 담배 보면 포장지. 담배 포장할 때 은으로 입히죠. 입혀져 네, 있는 네, 네. 그 반짝반짝. 그 위에다가 이제 그쵸. 그림을 그리셨죠. 네. 예. 근데 그 은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걸 자꾸 덧대서 선을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해지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은지화가 한 번의 선으로 이 두 아이의 얼굴의 표정의 동작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막상 하면 아주 어려운 거죠. 약간의 못 같은 걸로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예. 아까 그 드로잉 같은 걸 예를 들면 밑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한 번에 새기듯이 굵게 그리잖아요. 그런 선이 바로 이 은지의 선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선이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연습이 많이 필요한 선이고 그다음에 고기를 살짝 먹을기나 뭐 이런 걸 입혀서 그 채워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이 도판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네, 그래서 이 은처럼 반짝반짝하는 이 효과가 이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전쟁통에 막 저건 어쩔 수 없이 저기다 그린 거 같은데 저런 장르가 다른 그 작가의 화가에 의해서도 나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은지화는 이제 이분이 먼저 한 거고, 그렇죠. 예, 다른 분이 오히려 이제 따라한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은지화의 아이디어는 약간 한국의 전통에서는 은입사 기법 이런 것들, 상감 이런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런 그 봄의 아동 같은 그림도 분청사기의 기법 같은 걸 연상시키거든요. 예. 이분의 이제 고민은 계속 그거예요. 내가 서양화를 그린 사람이지만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서양인이 그리는 그림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네. 그걸 계속 고민하면 한국의 전통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골동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계속 영감을 얻어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게 하나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은지화를 그린 이유가 전쟁통에 재료가 없어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을 건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재료가 없지는 않았어요. 사실 부산 피난 시절에 다른 그림도 그렸으니까. 네, 캔버스 같은 걸 미군에서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하다 보면 이 재료가 아니면 안 되게 이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게 이중섭 작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도대체 이 재료를 쓴 거지 없어서 할 수 없이 쓴 게 아닌 것 같은 경지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은지가 실제로 좋은 은지화를 보면 이 반짝이는 효과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살짝 이렇게 색을 입혀요. 지금 노란색, 분홍색.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 남아 있는 이유가 그 미국 모마 아시죠? 네. 네, 거기에 이 작품이 기증돼서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모마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갔었는데. 아, 그래요? 못 봤네요. 네. 제가 그 이중섭 전시 네. 100주년 전시할 때 이거 다 빌려와서 전시했거든요. 근데 이 모마 소장품이 놀라운 거는 진짜 반짝이는 효과가 너무너무 잘 살아있고 네.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기증된 이후로 이게 뭐 공개가 잘 안 됐으니까 더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은지화도 이 그림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여성 보이세요? 네. 머리 뽀글뽀글한 이분이 네. 이제 부인인 거예요. 거기에 그 위에 지금 이중섭이 복숭아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가장 귀한 게 복숭아인지 이분은 복숭아를 많이 그렸어요. 아까 그 첫 아들 죽었을 때도 복숭아 그림을 그려서 그 같이 묻어주거든요. 예. 그런 식이고 다 복숭아 밭이에요. 거기 이제 아이들이 놀고 새가 날고 하는 아주 이제 낙원 같은 이런 이제 약간 복숭아 그러면 서양의 느낌보다는 동양의 그쵸. 느낌이 들죠. 에. 그죠? 서양은 사과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게 있다면. 맞아요. 예. 그게 항상 이분이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동양적인 어떤 것에서 소재를 따와요. 그러니까요. 잘 보면은 거의 한국 전통 소재가 많아요. 닭 같은 것도 그렇고 무슨 물고기를 많이 그린 아까 게 연꽃도 그렇고. 네, 연꽃도 그렇고 물고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리는 소재잖아요. 제주도에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개도 심지어 우리나라 전통 소재예요. 굉장히 많이 개를 그리거든요. 그게 그 입신양면을 의미해가지고 길상의 소재예요. 근데 그런 소재를 갖고 오는데 전혀 거기서 갖고 온 것 같지 않게 마치 이거는 그냥 자기의 소재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잘 보면은 거의가 그런 전통에서 가져와요. 그렇군요. 네, 그 점이 이제 이분의 좀 특별한 점이었다고 할 수 예. 있어요. 이런 말을 했죠. 저택이나 사원 같은데 천장이며 벽에다 온통 그림을 그리고 싶어 먹을 것만 준다는 말이야. 아유, 정말 아픈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전시를 할 때 이분의 은지화로 16m짜리 벽을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쏴서. 네, 그게 이제 이분의 그때 소원을 풀어드린. 소원을 풀어주셨네요. 네, 네. 저건 뭡니까? 편지 같은데 네, 마스코 여사한테 보낸 편지 맞아요. 같네요.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붙어있는 이런 모습의 편지를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얘기들로 가득해요. 이게 이제 통영 시절의 편지들이거든요. 예. 자신만만 자신만만 이렇게 써있죠. 이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천사라고 해놨군요. 뭐 거의 부인한테 거의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다정다감한. 근데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죠. 네. 아유. 그러다가 이건 이제 편지 안에 같이 들어있던 아들들한테 주는 이런 이제 그림들 이런 걸 조그맣게 많이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통영 시절이에요. 통영 시절에 심지어 통영에서도 전시를 했는데 그림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자신만만했던 것도 있고 이분이 앉아 계신 이 전시장 뒤편에 보면 이 소 보이시죠? 이게 이 소예요.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소예요. 네, 흰 소인데 이제 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선의 그 우리 한국인을 상징하는 거고 흰색이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흰 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선인의 상징이고 본인의 상징이에요. 그게 어쨌든 힘이 들지만 꾸역꾸역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통 이제 유화의 가장 큰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매력은 덧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덧칠을 입히면 두꺼워질지언정 밑에 게 잘못 그리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 소그림은 1필휘지예요. 지금 저 라인들 보세요. 계속 그 선을 그때는 아까 사무라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덧칠이 아니라 그냥 한 획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군요. 밑작업은 아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저런 선들 있죠.
그 황소의 골격을 만드는 저런 선들은 한 번에 긋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긋는 거에 속도감까지 살려서 그러면서 이 골격을 다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묵중해 거예요. 보이면서도 경쾌해 보이는 정에 나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법적인 것이 이분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런 흰소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먹에 그 물감을 붓에 엄청 많이 이렇게 묻힌 다음에 한 번에 거의 흘러내릴 듯 이게 한 번에 그은 선들인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유명한 황소죠. 황소죠. 그러니까 막 소리 내서 우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림이고 평면이고 회화인데,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사실은 좀 뭔가 약간 좀 슬픈 것 같은. 토해내는 듯한. 맞아. 네, 그죠? 네. 네. 저도 귓가에 저 소가 무슨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맞아. 제가 잘 못 알아듣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답답함도 좀 있는데 또 저 소가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이중 감정인지 이중섭이자 또 그 시대 우리 나라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죠. 인내심의 상징이잖아요, 소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욕지도라고 통영에 통영에. 있는 그 섬을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풍경화예요. 사실 어쨌든 이 통영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유화를 많이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 유화를 다 모아가지고 55년 1월에 서울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 이 작품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오래전부터 있던 거를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투개인데 닭싸움이라는 얘기죠. 이게 제목이 이것도 돌아가신 후에 지은 거여서 지금 싸우는 건지 사랑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걸 다 적외선 자외선 뭐 여러 촬영을 하면서 이 기법을 한번 다 레이어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레이어가 정말 많은 거예요. 밑에 이제 장지 같은 종이에다가 이분 캔버스에 안 그려요. 종이에 항상 장지에 그려요. 그것도 재료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 장지가 더 질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황토물을 입히고 그 위에 이제 물감을 이렇게 점점 올려가는 건데 올리고 이 두 개를 그려요. 이 색을 다 다르게 그려. 뭐 붉게 그리고 파랗게 그리고 다 있죠. 노랗게. 그런 다음에 저 시커먼 색 있죠. 네. 저걸로 덮은 거예요. 이거는. 다시 덮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제르,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 지감을 마제르라고 하는데 그 마제르가 두꺼워 보이잖아요. 실제 보면 하나도 안 두꺼워요. 그 이유가 종이 위에다가 한 데다가 그 위에 오히려 얹은 다음에는 이게 마르기 전에 긁어낸 거예요. 끌 같은 걸로. 네. 그래서 지금 이 날개짓 보이죠? 이 날개짓이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긁은 거예요. 긁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밑에 이렇게 오랫동안 밑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저 긁는 거를 밑에 잘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진한 색을 하면 얼핏 이렇게 보이는 저 보이는 상태에서 이걸 긁어서 잘못 긁으면 지금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는 얼마나 단호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건 붓감이 아니라 긁는 감이 주는 다른 느낌이 확실히 그쵸. 있군요. 그래서 약간 벽화 같은 거예요. 아하. 이분이 또 이북 분이시고 고구려 벽화의 그 느낌을 굉장히 또 살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 옅은 회색 보이세요? 네. 저걸로 한번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게 프레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약간 아슬한 다른 세계 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봤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요만하거든요. 네. 근데 저만한 거에 저렇게 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며 연습을 많이 하며 그래서 미술 걸리며. 전문가의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중섭의 그림을 다시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섭의 불후했던 그 인생 스토리나 그죠? 가족 뭐 이런 그림을 그냥 애잔함과 저 소는 참 그런 느낌에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려고 하는 서양 미술을 전공했지만 자기의 오리진은 조선이었고 그거를 정말 절묘하게 뭔가 만들어내려는 그 마음의 의지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워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부인에게 보낸 편지 워딩이 그거예요.
나는 조선이 낳은 정직한 화공이다. 조선이 낳은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정직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화가가 아니라 그냥 화공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에 사실 이분의 그 뭔가 의도가 다 담겨 있다고 아마 볼수 있어요. 시대를 한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마 대궐 안에 들어가서 정말 화공이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그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55년 1월에 이 전시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분한테는. 서울에서. 어쨌든 팔아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이거를 만들어준 사람은 유광열이고 축사는 김광균 시인, 김환기 화가 이런 사람이 써줬어요. 사실은 미술계에서 이중섭의 그 뭔가 인정은 높았어요. 다들 도와주려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정말 천재적인 작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읽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가진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작가들의 작가인 거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잘 안 돼요. 작품이 팔려 나갔는데 수금이 안 돼요. 그리고 쌀로 좀 주고 말고. 그러면서 이제 절망해요. 그래서 대구에 순회전을 열었는데 거기선 뭐가 더 잘 안 돼요. 뭐 은지화가 춘하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비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55년을 너무너무 어둡게 보내요. 저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구상의 가족이라고. 맞아요. 그죠? 시인 구상이 구세주처럼 이중섭을 도와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들한테 자전거를 사준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이중섭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상집의 외관에 이렇게 좀 얹혀 살면서 외관이라는 게 대구 옆에 예. 거기에 이분의 집이 구상 선생님 집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구상 문학관이. 근데 그 뒤에 낙동강이 흐르고 좋은 곳에서 이분도 이제 요양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내고 부인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사준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부러웠겠죠. 거예요. 아들 저 일본에 있는 아들들이 얼마나 생각 많이 났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아들한테 자전거 사준다는 부도수표를 날리는 글을 너무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편지화에도 보면 자전거 그림이 그렇게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저 구상 시인의 얼굴과 화가 이중섭의 얼굴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됐어요. 맞아. 저 아들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죠. 빨갛게 너무 좋아서 머리가 뒤로 젖혀진 거예요. 근데 이 그림도 보면 너무너무 많은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 판자 같은 저런 느낌 있죠. 저기도 긁은 자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입히고 다시 긋고 덧칠하고 다시 긁고 이러면서 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느낌이 그런 기법이나 색에서 나타나요. 거의 누렇잖아요. 이게 지금 리얼한 장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구상집에서 신세를 지고 이제 가면서 미안하니까 이 가족 사진 같이 보라면서 선물로 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이분이 아까 보던 그 힘찬 선이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색에 있어서 붉은색을 거의 안 써요. 아까 그 황소할 때 그 빨갛잖아요. 당시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 중에 소설가 최태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나마 좀 형편이 나아서 물감 세트를 사주면 그 물감에서 받자마자 빨간색을 버려버려요. 난 이제 빨간색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말년작은 빨간색 아주 극소로 들어가고 대체로 노래요. 그래서 이분이 본 세계가 실제로 노랬던 게 아닌가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보내던 편지를 더 이상 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마사코에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남편이 이걸 구상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가 나와 있어요. 너무 걱정하는 편지. 그래서 아예 남편이 이중섭이 마사코 여사한테 이남정 여사한테 온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을 때요. 이제 너무 절망적인 상태. 그때는 약간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극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좀 정신병원에도 갔었고, 근데 그 직접적인 사인은 간 쪽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몸 상태가 전혀 바닥이었고 또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식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지를 않으셨어요. 나는 먹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신 거. 가족에 대한 부채감, 이런 것, 본인 예술을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도 완전히 그거 뭐 편지를 끊고 지낼 때 이제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소는 소인데 이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는 소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림을 보면 언제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저 소도 좀 이 슬프네요. 소는 네. 더하죠. 이 소는 아예 이분의 정신병원 시절에 그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줬던 그림이에요. 유석진이라는. 지금은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예 없어요. 붕 떠 있어요. 색이 회색이고. 그러네요. 네. 어쩌면 이승을 조금 지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네. 돌아가시기 바로 거의 전에 그리신 그림. 저희 양면 그림이에요? 네, 양면인데 반대편은 또 가족과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림도 보면 좀 뭔가 약간 미완성적인 느낌까지 나는 아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런 상태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일 마지막은 이 작품이에요. 친구들이 붙여준 제목인데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지금 이제 한 소년이 그 눈이 오는데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엄마인지 한 여성이 오잖아요. 근데 이 소년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네.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요 시리즈를 4점을 그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56년 마지막. 그러고는 이제 그림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혼자 돌아가셨다고 제가. 네, 적십자 병원에서 이게 이제 이중섭이 그 원산에 있을 때 제자한테 한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말이 또 너무 이중섭에게는 통하는 말이어서 마지막 멘트로 넣어봤습니다. 저 진실이라는 다른 표현이 정직인데 저런 화두에 어쩌면 그 그림 자신의 그 예술 세계 그림을 그릴 때도 늘 저런 단어에 좀 천착한 거 아닌가. 나는 조선의 정직한 화공이다라는 말도 예술은 진실이 비바람을 이긴 기록이다. 그러니까 융통성 없고 또 영합하지 않고 어떻게든 뭐 좀 지인들의 도움도 좀 요청하면서 뭐 이렇게 맞아요. 이겨나가고 내가 일본에 어떻게 엽이라도 만들어서 가서 마사코 여사를 만나서 일본에서 둥지를 틀어볼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융통성은 그냥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헤어지고 나서 딱 한 번 전쟁통에 선원증을 친구들이 이렇게 마련해줘서 선원 신분으로 잠깐 일본을 가요.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일주일인데 선원으로 가니까 잠깐 정박해서 일주일 만에 진짜 와요. 그냥 거기 있지. 내 말이.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얼마나 그 당시 많았고 밀항도 많고. 근데 그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의 그거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정말 신세 지는 것을 어떻게든 갚고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뭔가 경제관념이 없을 수밖에 없죠. 막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또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림이라도 하나 팔아서 돈이 생기면 또 그걸로 또 밥 사주고 술 사주고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요. 이 전쟁기에 살아남기에 가장 어려웠던 유형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서양 화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그림을 많이 보는 분들은 장수한 분들이에요. 사실 피카소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피카소 오래 살았죠. 근데 어쩌면 이중섭 화백도 저거보다는 한 20년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은 그림들을 후세인 우리들이 우리의 그림이라고 자랑스럽게 봤을까. 또 저런 그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훨씬 더 풍성한 어떤 그 그림의 이중섭만의 세계를 그 변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봤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대상도 그렇고 그 시대를 극복하지 못했던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이중섭과 또 그걸 어떻게 해서 그림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이중섭을 우리는 한꺼번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잔합니다. 그리고 마사코 여사와의 그 가족과의 그 스토리가 제주도, 통영, 부산 뭐 이런데 조금씩 남아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화백
이중섭 화백의 그림과 인생을 보셨습니다. 너무 애잔해서 아유 저런 슬픈 스토리만 있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정말 다양하고 또 우리 미술사를 잘 이렇게 대표할 만한 여러분의 화백들이 나오시니까 저는 김인혜 작가님과 2편에서 유영국 화백편으로 여러분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너무 네. 재밌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편 유영국 화백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